대한민국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 38.1%,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황혼이혼 10년간 2배 증가했습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 후 이혼하는 부부 매년 3만 쌍. 당신이 쓸모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존중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67살 한준호. 37년을 일했지만 집에서는 연금만 축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도망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 그리고 이혼 후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따스한 인생 이야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최신 따스한 인생 사연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30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37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퇴직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커튼을 열자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리된 소파, 먼지 하나 없는 테이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드립하는 이 시간이 유일하게 제 것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제 할 일 없다고 빈둥대냐?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듣는 소리였죠. 인사도 좋은 아침이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신문 보는 중이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문, 퇴직자 특집이라도 있어?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번졌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쓴맛이 유독 오래 남았습니다. 37년간 구청 세무과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민원 처리로 표창도 2번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8천만 원, 연금은 매달 210만 원이었죠.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이 제 가치를 증명하는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식탁 위 찻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8살 결혼할 때 아내와 함께 고른 것이었죠. 인사동 작은 도자기 가게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샀던 찻잔. 파란 꽃무늬가 예뻤습니다. 이거 예쁘다. 평생 쓰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웃었죠. 지금 그 찻잔 손잡이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 생긴 금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트 갈 거면 장바구니 들어줘야지.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64살 저보다 3살 어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늘 저보다 컸습니다. 응, 갈게. 응이 뭐야? 대답을 똑바로 해. 신문 활자가 흐려졌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기사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검은 글자들만 춤을 췄습니다. 37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했는데 이제 갈 곳이 없구나. 복도 끝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제 서재였죠. 책상 위엔 퇴직 기념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청 37년 근속 한준호 주무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평생 승진 한 번 못한 직급이었습니다. 그래도 성실했다고, 모범적이었다고 써있더군요. 설거지는 했어? 안 했으면 해. 아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싱크대를 보니 어젯밤 컵 2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할게.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첫 가을이었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느티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늘 지나치던 그 나무였습니다. 다 했으면 빨래 좀 널어. 세탁기 다 돌아갔어. 베란다로 갔습니다. 세탁기 안엔 빨래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털고 펴고 집게로 집어넣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주말에만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아플 때나 바쁠 때만요. 지난 일주일간 매일 아침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니 8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있을 시간이었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리모컨 소리 좀 줄여. 시끄러워. 아내가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음소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입만 움직였습니다. 금간 찻잔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금이 간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평생 쓰자던 찻잔이 이렇게 금이 가 있었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금이 간 건 찻잔만이 아니라는 걸요.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 제 존재 자체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존중받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연금 타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미 다 식어버린 커피. 쓰디쓴 맛. 그게 제 아침이었습니다. 오후 2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퇴직 축하 카드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고지서들이 가득했죠. 전기세, 가스비,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대출 이자 고지서. 손이 떨렸습니다. 3,500만 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90만 원. 연금 210만 원에서 이자를 빼면 120만 원이 남았습니다. 형님, 우편물 확인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실 최영수 씨였습니다. 별명은 최깡, 61살. 저보다 6살 어렸지만 형님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응, 고지서 좀 봤어. 퇴직하셨으니 이제 해방이시죠? 아, 근데 사모님 허락은 받으셨나요? 최영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락? 그래, 저는 이 집에서 모든 걸 허락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락은 무슨? 형님, 농담이에요. 근데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죠. 그냥 적응 중이야. 그러시겠죠. 37년 다니시다가 갑자기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죠. 저도 회사 다니다가 경비일 시작할 때 그랬어요. 최영수 씨는 5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중견기업 생산팀장이었는데 구조조정으로 나왔다고요. 지금은 이 아파트 경비로 일하며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뭐 하나 하세요. 집에만 계시면 사모님이랑 부딪히기만 해요. 글쎄,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부채가 된다. 누가 했던 말인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지금 제 상황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장에 구두를 넣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우편물 가져왔어. 테이블에 둘게. 또 고지서? 아내가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응, 이번 달 것들. 탁자 위에 우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연금 들어오면 대출 이자부터 내야 돼. 90만 원. 아내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워졌죠. 120만 원 남는 거로 어떻게 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금은 제가 37년 일해서 받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라 당신 돈으로 불렸습니다. 210만 원에서 이자 빼면 120만 원밖에 안 남잖아. 그걸로 뭘 어떻게 해? 아내가 고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당신 퇴직금 8천만 원은 어디 갔어? 그건 딸 육아비 도와주고 병원비 내고. 병원비? 당신 병원비는 내가 낸 거 아니야? 작년 여름 저는 급성 담낭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600만 원이 나갔죠. 아내 명의 적금을 깨서 냈습니다. 그래, 당신이 냈지. 미안해. 미안하긴. 지금 필요한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돈이야, 돈.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고지서들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예금 잔액 520만 원. 퇴직금 8천만 원 중 남은 돈이었습니다. 딸에게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손주 어린이집비와 생활비 지원 명목이었죠. 병원비로 600만 원, 명절 때 친척들에게 용돈으로 400만 원, 차 수리비로 200만 원.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천만 원에서 6,200만 원을 쓰고 1,800만 원이 남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20만 원만 남았습니다. 1,28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다 보니 없어진 돈이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37년 모은 돈이 석 달 만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방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나야.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해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질문할 권리조차 없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예전 같으면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상대하거나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최영수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뭐 하나 하세요.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67살 퇴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탁자 위 고지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부채가 된다. 결혼 39년. 우리 사이엔 이제 사랑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숫자뿐이었습니다. 대출금, 이자, 생활비, 용돈. 모든 게 계산이었죠.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금 210만 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거실, 방, 복도. 구석구석 먼지를 빨아들이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청소기 소리 좀 작게 해. 드라마 안 들려. 아내가 소파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청소기 출력을 낮췄습니다. 소리가 작아지자 효율도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제대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죠. 1시간 뒤 청소를 마치고 빨래를 꺼냈습니다. 베란다에 하나씩 널었습니다. 와이셔츠 3장, 블라우스 2장, 속옷들, 수건. 빨래 좀 제대로 펴서 널어. 구겨지잖아. 뒤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이미 다 폈는데 그걸 폈다고 해? 다시 해. 저는 빨래 집게를 풀고 와이셔츠를 다시 폈습니다.
손바닥으로 주름을 펴고 어깨선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널었습니다. 됐어? 그 정도면 됐네. 아내는 돌아서서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남은 빨래를 마저 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10월 중순 바람이 제법 차가웠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니 10시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동창의 단체방이었습니다. 67년생 38회 이름의 방. 중학교 동창들 모임이었죠. 메시지가 10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어때? 좋아, 나 괜찮아. 준호는? 요즘 시간 많을 텐데. 키읔키읔키읔 연금 타면서 뭐해?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김태수였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죠. 지금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요즘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잘 지내라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또 알림이 떴습니다. 이번엔 아내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켜려는데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뭐해? 아, 휴대폰 떨어뜨렸어. 내 휴대폰 만지지 마. 아니, 내 거야. 아내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다시 제게 돌려줬습니다. 장 보러 갈 거니까 준비해. 지금? 그럼 언제? 시간 많잖아.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내는 큰 장바구니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내는 앞서 걸었고 저는 뒤따라 걸었습니다. 나란히 걷지 않았습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자 아내가 카트를 밀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따라갔습니다. 감자 한 망, 양파 2망. 아내가 지시했습니다. 저는 채소 코너로 가서 감자와 양파를 집어 카트에 넣었습니다. 계란은 신선한 걸로 유통기한 확인해. 계란을 고르며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10월 25일까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카트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쌀 10kg, 생수 2박스, 휴지, 세제. 계산대로 가는 길에 허리가 아팠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니 12시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서 먹어. 밖에서 먹으면 돈만 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걸었습니다. 아내는 빈손으로 앞서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경비 최영수 씨가 지나갔습니다. 형님, 장 보셨네요.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최영수 씨가 장바구니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 적응 좀 되셨어요? 글쎄.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내가 먼저 나갔습니다. 고마워. 제가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최영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리 좀 해. 알았어. 하나씩 꺼내 냉장고와 찬장에 넣었습니다. 쌀, 감자, 양파, 계란, 우유. 정리를 마치니 1시였습니다. 점심 뭐 먹을까? 냉장고에 반찬 있어. 밥 데워 먹어.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반찬은 어제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까 보지 못한 문자를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문자는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수신함에도 발신함에도 없었습니다. 누가 지운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딸 가족이 왔습니다. 사위 박민준 38살, 손녀 박지민이 5살, 딸 은지는 35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은지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지민이 할아버지한테 와봐. 손녀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지민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지민이.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네. 잘 그렸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저녁상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배추김치, 된장찌개. 명절도 아닌데 푸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먹어. 아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였죠. 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요즘 뭐 하시는지 아니? 사위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몰라요. 할아버지는 이제 회사 안 다니셔. 퇴직하셨거든. 퇴직이 뭐예요? 일 안 하는 거야. 지민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뭐해요?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지. 매일 쉬어요? 응. 심심하지 않아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심한 게 아니라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5살 아이에게 무기력을 설명할 수는 없었죠.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이지 뭐.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은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처박혀서 TV나 보고. 그게 뭐 하는 거니? 사위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오래 일하셨으니까 쉬실 만도 하죠. 쉬는 게 아니라 빈둥대는 거지. 청소 한 번 시키면 투덜대고 빨래개라고 하면 귀찮아하고.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은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할머니가 왜 화났어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 화났어. 그냥 할아버지 좀 놀린 거야. 놀린 거라고요. 그게 농담으로 들렸을까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은지와 사위는 소파에 앉았고 지민이는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응, 별일 없어.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직. 정기검진 받으셔야죠. 제가 병원 예약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가 부엌에서 과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과, 배, 귤. 정갈하게 깎아 담긴 접시였습니다.
먹어라. 은지가 사과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말? 아까 그 말이요. 연금만 축낸다고. 사실이잖아. 그래도 그렇지.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귤을 까며 TV를 켰습니다. 저녁 8시 딸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전화 자주 드릴게요. 응, 조심해서 가.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는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손녀가 그린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아빠, 엄마, 지민이. 거기엔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이는 자주 보는 사람을 그리니까요. 저는 이 가족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예금 잔액 450만 원. 지난주보다 70만 원이 줄었습니다. 생활비로 나간 돈이었죠.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금 210만 원에서 대출 이자 90만 원을 빼면 120만 원. 여기서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를 빼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 달에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예금을 까먹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450만 원. 9달이면 바닥이 날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67살 퇴직한 지 일주일 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어릴 적엔 별이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몇 개 안 보였죠.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내일 교회 가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응. 설거지 다 했으니까 정리 좀 해.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옆에 놓인 그릇들을 찬장에 넣었습니다. 설거지통에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행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개수대 주변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모든 게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러웠습니다. 모욕감으로요. 일요일 아침 9시 아내는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다이어리였죠. 몇 년 전 회사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시세 4억 5천만 원. 대출 잔액 1억 원. 예금 450만 원. 연금 월 210만 원. 손끝이 떨렸습니다. 37년 일한 결과가 이 숫자들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명의였습니다. 지금 시세는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반으로 나누면 1인당 2억 2천5백만 원. 여기서 대출 잔액 1억 원을 빼면 1억 2천5백만 원이었습니다. 1억 2천5백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월 생활비 150만 원 최소, 월 대출 원리금 90만 원, 월 합계 240만 원, 연금이 210만 원이니 매달 30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 예금 450만 원을 합치면 4,050만 원, 3년이면 바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엔요. 1억 2천5백만 원을 까먹어야 했습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 50년을 산다면 1억 8천만 원. 거의 다 쓰는 셈이었습니다. 나는 87까지 살 수 있을까? 아버지는 76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81였죠. 평균을 내면 80 정도였습니다.
여든까지 살면 3년 후엔 70입니다. 그때까지 돈이 버틸까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계산은 끝났습니다. 결론도 나왔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60대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경비, 청소, 택배, 주차관리, 요양보호사. 화면에 뜬 일자리들이었습니다. 경비는 최영수 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월 200만 원. 나쁘지 않았지만 우리 아파트엔 자리가 없었습니다. 청소는 몸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택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이었죠. 주차 관리. 그나마 할 만했습니다. 서서 차를 안내하는 일. 시급은 10,000원 정도였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연금과 합치면 360만 원이었습니다. 할만하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제가 주차 관리 일을 한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요?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창피해서 어떻게라고 할 수도 있었죠. 그럼 아내 몰래 해야 할까요?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나가면 의심할 테니까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도 저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놀기만 하던 시절이요. 지금은 걱정뿐이었습니다. 돈 걱정, 미래 걱정, 관계 걱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첩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내가 보면 안 됐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밥을 데워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먹자. 아내를 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작 이게 다야? 어제 먹던 거 데웠어. 새로 해야지. 뭐 해줄까? 됐어. 그냥 먹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죠. 저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왜? 내가 일 좀 하려고.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일? 무슨 일? 주차 관리나 그런 거. 주차 관리?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주차 관리를 해? 37년 공무원 했던 사람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은 연금으로 충분해. 아니야. 계산해 봤는데 부족해. 아내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계산? 당신이 뭘 안다고 계산을 해? 내가 해봤어. 매달 30만 원씩 부족해. 그러니까 주차 관리를 하겠다고? 다른 일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피해서 어떡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상관 있어. 내 체면이 있지.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하지만 아내에게는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글이 나왔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협의 또는 법원 판단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반반 분할이 원칙입니다.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결혼 39년.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참았고 화가 나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겠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으로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에는 매물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원룸 찾으신다고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네, 보증금 500만 원 안쪽으로요. 혼자 사세요? 네. 중개인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군데 있네요. 보증금 500, 월세 35만 원. 어때요? 괜찮아요.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시죠. 차를 타고 10분 정도 갔습니다.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죠. 3층이에요. 올라가시죠. 계단을 올랐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문 앞에 섰습니다. 중개인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평 남짓했습니다. 작은 부엌, 화장실, 그리고 방 하나.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생각보다 빨리 결정하시네요. 급해서요. 계약은 간단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통장에서 돈을 빼 계약금을 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오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와이셔츠, 바지, 속옷들을 꺼냈습니다.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책장에서 책 몇 권을 골랐습니다. 오래된 소설책들이었죠. 젊었을 때 좋아하던 책들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중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뭐해? 짐 좀 정리해. 왜? 나갈 거야. 아내가 멈춰 섰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간다고? 어디로? 원룸 하나 구했어. 다음 주부터 거기서 살 거야. 미쳤어?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신 차려. 당신 나이가 몇인데 혼자 산다고? 67이야. 혼자 살기 딱 좋은 나이지. 집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변호사랑 상담해서 정리할 거야. 아내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옷들이 쏟아졌습니다.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왜?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저는 옷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살았어. 지난 몇 년간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한테 남편이 아니었어. 그냥 연금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지.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디가? 산책.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최영수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그냥 좀 걸으려고.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파트 단지를 나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예금 잔액 390만 원. 계약금으로 60만 원을 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책 몇 권, 개인 물건들. 새 삶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67살 퇴직한 지 한 달.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독립이었죠. 두려웠습니다.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혼 후 39년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아무 잔소리 안 듣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5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을 샀습니다. 공원 벤치로 돌아와 먹었습니다.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진 않았지만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끼니였죠.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먹었습니다. 이게 내 저녁이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시 30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뭐 먹었는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나갈 거야? 응. 후회하지 마. 안 할 거야. 아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면 새로운 천장을 보겠죠. 6평짜리 원룸 천장. 낡았지만 제 공간의 천장.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으니까요. 월요일 오전 10시 이사 날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행용 가방 2개, 박스 3개가 전부였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트렁크를 열어줬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신월동 쪽으로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12층 우리 집 창문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서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5분 후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렸습니다. 기사에게 15,000원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오시나 봐요. 수고하세요. 택시가 떠났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까지 숨이 찼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 벽에 걸린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와이셔츠, 바지, 점퍼. 박스를 열었습니다. 책들을 꺼내 바닥에 쌓았습니다. 책장을 살 때까지는 이렇게 두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싱크대와 2인용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샤워기, 세면대, 변기.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 고양이 사료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보라예요. 이사 오신 거 봐서 인사드리려고요. 아, 네. 한준호라고 합니다. 혹시 고양이 키우세요? 아니요. 다행이다. 저희 집 고양이들이 복도에서 가끔 밥 먹거든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감사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보라가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다시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꺼내 적당한 곳에 놓았습니다. 정리를 마치니 12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밥도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5분 거리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도시락 코너로 갔습니다.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전자레인지 데워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네, 부탁해요. 3분 걸려요. 기다리는 동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처 사세요? 네, 이사 왔어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자주 뵐 것 같네요. 저 여기서 일해요. 그렇군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지만 배는 불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 일 목록을 적었습니다. 냉장고 사기, 전기밥솥 사기, 이불 사기, 수건 사기, 필요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급한 건 이불이었습니다. 오늘 밤 잘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길로 나가니 마트가 보였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침구 코너로 갔습니다. 이불 세트를 골랐습니다. 49,000원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걸어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펼쳤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깔았습니다. 베개를 놓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는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5시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보라가 서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김치찌개 끓였는데 나눠 드실래요? 많이 끓여서요. 아, 괜찮아요. 제가 뭘 해 먹을게요. 냉장고 있으세요? 아직 없어요. 그럼 편의점 도시락 드실 거잖아요. 그냥 드세요. 옆집 사는데 뭐. 김보라가 밀폐 용기에 담긴 김치찌개를 건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릇은 내일 주셔도 돼요. 김보라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먹던 것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작은 싱크대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낡은 천장이었지만 제 천장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은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이사 잘했어요?
응, 잘했어.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은지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카운터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틀 전 도시락을 데워줬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르신. 또 오셨네요. 저기, 혹시 여기 알바 구하나요?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알바요? 어르신이요? 네, 야간 시간대 가능해요. 잠깐만요. 점장님께 여쭤볼게요. 직원이 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점장 이진수라고 합니다. 한준호입니다. 야간 알바 지원하신다고요? 네. 경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어요. 점장이 잠시 저를 살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이에요. 주 5일 근무. 괜찮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술 취한 손님들도 오고요. 괜찮아요.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내일 밤 9시 반에 오세요. 교육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7살에 처음 하는 알바였습니다. 다음 날 밤 9시 반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네요. 이리 오세요. 점장이 계산대 뒤로 안내했습니다. 포스기 사용법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바코드 찍고, 여기 결제 방식 선택하고, 카드면 여기, 현금이면 여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처음엔 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물건 진열은 선입선출 원칙이에요. 새 물건은 뒤로, 오래된 건 앞으로. 선입선출. 유통기한 확인도 중요해요. 매일 체크해야 해요.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11시 점장이 나갔습니다. 첫날이니까 천천히 하세요. 문제 있으면 전화하고요. 네. 혼자 남았습니다. 편의점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담배 주세요. 더닐라이트. 첫 손님이었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담배는 저기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담배를 집어왔습니다. 4,500원입니다.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남자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결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나갔습니다. 첫 계산을 마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2시 손님이 늘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도시락과 맥주를 들고 온 손님, 컵라면 2개를 든 손님, 아이스크림을 집어온 손님. 계산을 하나하나 처리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1시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아저씨, 소주 줘. 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줬습니다. 남자가 그 자리에서 뚜껑을 땄습니다. 여기서는 드실 수 없어요. 왜? 매장 안음주 금지예요. 에이, 한 잔만. 안 됩니다. 남자가 투덜거렸지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손님을 제지한 거였습니다. 1시 30분 젊은 여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화장실 어디예요? 저쪽이요. 여자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습니다. 여전히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여자가 생수를 하나 집어 계산했습니다. 1,2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나갔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2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세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분 거리였지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습니다.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이불에 누웠습니다. 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나는 이랬구나. 오늘 4시간 시급 10,000원, 40,000원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연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최영수 씨였습니다. 형님, 잘 지내세요? 궁금해서 연락드려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 일도 시작했어. 편의점 야간. 곧 답장이 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응원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응원해주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일이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해냈으니까요.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냉장고를 사야 했습니다. 오늘 할 일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작은 냉장고를 샀습니다. 18만 원이었습니다. 배송은 내일이었습니다. 전기밥솥도 샀습니다. 5만 원. 쌀도 샀습니다. 10kg 3만 원.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쌀을 싱크대 밑에 두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6,000원. 식사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밤 근무를 위해서였습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준비했습니다. 9시 반 다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7살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1시 30분 편의점은 한산했습니다. 간간히 손님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저는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코너였습니다. 내일까지인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가 대답 없이 음료수 코너로 갔습니다. 이온 음료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1,500원입니다. 남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꺼내려다 떨어뜨렸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님, 달려갔습니다. 남자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119입니다. 편의점에 손님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신월동 320번지 세븐일레븐이에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나요? 남자의 코 밑에 손을 댔습니다. 희미하게 숨이 느껴졌습니다. 네, 호흡해요. 옆으로 눕히세요. 기도 확보가 중요합니다. 남자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혔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맥박은요?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빨랐습니다. 맥박 있어요. 빨라요. 좋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구급차가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남자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호흡, 맥박. 3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상황 설명해 주세요. 손님이 계산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술 드신 것 같아요. 구급대원이 남자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저혈당인 것 같네요. 술만 드시고 식사를 안 하셨나 봐요. 괜찮을까요? 병원 가면 괜찮을 겁니다. 잘 조치하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구급차로 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급대원이 인사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정이 안 됐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요. 67살 편의점 알바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점장의 목소리가 졸린 듯 했습니다. 점장님, 저 한준호예요. 죄송한데 손님이 쓰러져서 119 불렀어요. 뭐, 지금 괜찮아요? 네, 구급차 갔어요. 손님도 살아계세요.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어요. 내일 얘기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2시가 다 됐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손님이 쓰러져서 119 불렀어요. 헉, 대단하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묘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무능하지 않았다. 다만 말할 기회를 잃었을 뿐이었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7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저를 증명했습니다.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준호 씨 맞으세요? 네. 저 어제 편의점에서 쓰러졌던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살았어요. 119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제가 편의점에 메모 남겼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후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문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포스트잇을 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점장이 나왔습니다. 한 씨, 어제 정말 수고했어요. 제가 할 일 한 거죠.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덕분에 우리 편의점 이미지도 좋아졌어요. 점장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저녁 딸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목소리 좋으신데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응, 좋은 일 있었어. 뭔데요? 그냥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아빠 원래 쓸모 있으세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일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화요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이혼 협의 진행하시겠다고요? 네. 재산 분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반으로 하려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4억 5천만 원이고 대출이 1억 원이니까 순자산은 4억 4천만 원이네요. 네. 반으로 나누면 1인당 2억 2천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자분이 동의하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협의 요청은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 통해서 서류 받았어. 아내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응? 미쳤어? 정말 이혼하려고? 그래. 집은 내 공도 반이야. 내가 39년 살림했어. 알아. 그래서 반반하자는 거야. 당신 지금 어디서 뭐 하는데? 원룸 살면서 편의점 알바해.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67살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난 안 창피해. 좋아.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딸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 엄마가 아빠 욕하시던데요. 이혼한다고. 은지야 미안해. 아빠 잘못 없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화나셨어요. 그럴 거야. 아빠는 왜 이혼하시려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은지야, 아빠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살 수가 없어.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심했어요? 응.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결정 존중할게요. 고마워. 일요일 오후 2시 SNS를 확인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었습니다. 67세 첫 알바 일기. 오늘로 2주일째입니다. 댓글이 8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용기 얻어갑니다. 하지만 몇몇 댓글은 달랐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시래요. 혹시 외도? 부인분께 미안하지 않으세요? 책임감이 없으시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댓글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응원이었지만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외도는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독립했을 뿐입니다. 댓글로 해명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편의점 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온라인에서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이요? 한 씨가 외도해서 이혼한다는 소문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편의점에도 영향이 있을까 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한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내였을까요? 수요일 오후 5시 최영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온라인에 형님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알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와중에도 꿋꿋하시고 꿋꿋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야. 그래도 형님 응원해요. 고마워. 금요일 밤 11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여기서 일하는구나. 왜 왔어? 보고 싶어서. 아내가 편의점을 둘러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삶이야? 그래. 이혼하면 후회할 거야. 아내가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욕하던데. 외도했다고. 그건 당신이 퍼뜨린 거지. 내가 왜? 아내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당신이 나를 떠났잖아. 그럼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는 존중의 부재야. 존중? 그게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고. 아내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죄인인가? 세상은 저를 의심했습니다. 외도, 무책임, 이기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떠났는지를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감옥에서 탈출한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흐릿했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목요일 오후 2시 가정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간에 조정위원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협의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반반이 원칙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39년간 살림했어요. 육아도 혼자 했고요. 집도 제 명의 반이에요.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럼 반반은 불공평해요. 6대 4가 맞아요. 6대 4? 아내가 60%, 저는 40%라는 뜻이었습니다. 6대 4요? 네. 제가 더 기여했으니까요.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7년 일했어요. 당신은 일만 했잖아. 집안일은 내가 다 했고.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반반이 아니면 조정 못 받아들입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시죠.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점장이었습니다. 한씨, 죄송한데 이번 주로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요즘 실수가 너무 잦으셔요. 어제도 거스름 돈 잘못 드렸고, 그제는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판매하셨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해는 해요. 근데 이러면 저도 곤란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빛도 흐렸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외도남, 무책임한 남편, 이기적인 사람.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를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더 늘었습니다. 200개가 넘었습니다. 일자리 잃으셨다면서요? 자업자득. 부인분 불쌍해요. 편의점에 안 보이시던데 해고당하셨나 봐요. 나이 먹고 철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10시 눈을 떴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었습니다. 딸 은지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미안해. 늦게 일어났어. 아빠, 인터넷에 글 봤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소리 안 좋으세요. 은지야, 아빠는 정말 괜찮아. 아빠 편의점 그만두셨다며요? 응, 그만뒀어. 왜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어.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없어. 아빠가 알아서 할게. 정말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이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해 먹었습니다. 밥은 전기밥솥에 남아있던 것을 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더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혹시 계세요? 김보라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나비 못 보셨어요? 제 고양이인데 계단에서 못 봤어요? 아, 잠깐만요. 방 안으로 들어가 소파 밑을 봤습니다. 흰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계단에서 떨고 있길래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고양이를 안아 김보라에게 건넸습니다. 나비야, 아저씨가 데려다 주셨구나. 고마워요. 계단에서 떨고 있길래요. 혹시나 해서 문 두드렸는데 집에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김보라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저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저씨, 오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거짓말. 뭔가 있으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돼요? 네. 김보라가 고양이를 안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아니에요. 저도 혼자 살아요. 3년째예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김보라가 앉았습니다. 근데 적응하면 괜찮더라고요. 자유롭고요. 자유.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좋긴 해요. 근데 외롭죠? 네. 외로울 땐 저희 집 와서 고양이들 보세요. 위로가 돼요. 김보라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웃이잖아요. 김보라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저녁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영수 씨였습니다. 형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 나오세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 형님, 그러지 마시고 나오세요. 혼자 계시면 더 힘드세요. 최영수 씨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어. 나갈게.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힘드시죠? 응. 인터넷에서 봤어요. 형님 욕하는 사람들. 다들 오해하더라고. 형님은 잘못 없으세요. 저는 알아요. 고마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형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응. 형님은 잘하고 계세요. 최영수 씨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서경찰서 형사 김태현이었습니다. 불법 대부업 사건 관련해서 만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오후 2시 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현 형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배우자분 아시죠? 김영숙 씨. 네, 아내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6개월간 불법 대부업 조직 적발을 위해 민간 협력자로 활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이 3천만 원 빌렸다가 2억 원 갚으라는 협박을 받았고 아내가 자원해서 조직에 침투했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단톡방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방 제목이 우리 집 연금충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바로 그 단톡방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욕했던 그 방. 실제로는 불법 대부업자들 대화방이었어요. 김영숙 씨가 위장하려고 방 제목을 바꾼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대화 내용도 다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원들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대화는 대부업자들의 협박과 폭리 내용이었다고요. 집에서 봤던 문자도 형사가 보낸 거였습니다. 조직원들과 만나는 날 보낸 경고 문자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말투, 냉정한 태도, 삭제된 문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죠? 김영숙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표정이나 태도로 들킬까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지키려고 더 차갑게 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건 마무리됐어요. 조직원 전원 검거했고요. 김영숙 씨 덕분입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간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자들 사이에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웃을 위해서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요? 6개월 전에는 어땠죠?
아내의 냉대는 6개월 전에도 있었습니다.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존중의 부재는 훨씬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 다녀왔어. 형사한테 들었어.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해. 말 안 해서. 힘들었겠다. 괜찮아. 끝났으니까.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 대단해. 정말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내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이혼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썼습니다. 우리 관계의 금은 훨씬 오래전에 갔다고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고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오해도 풀렸습니다. 아내의 용기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존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존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6개월의 위장이 그걸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딸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는 엄마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놀랐다고, 엄마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빠, 이혼은 계속하시는 거예요? 응. 왜요? 이제 오해도 풀렸는데. 은지야, 엄마의 용기와 우리 관계는 별개야.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이미 서로 존중하지 않게 됐다고, 그건 오래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결정 존중할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아내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남이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 존경심, 그리고 동시에 확신. 우리는 끝났습니다. 깨끗하게요. 내일부터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편의점은 그만뒀지만 다른 곳이 있을 것입니다. 67살.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다시 가정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맞은편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번 조정에서 합의 못하셨는데 오늘은 어떠신가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반반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6대4를 주장했던 아내였으니까요. 확실하신가요? 네.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한준호 씨는요? 저도 반반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아파트 시세 4억 5천만 원에서 대출 1억 원 제외하면 4억 4천만 원. 2인당 2억 2천만 원씩 분할하는 걸로 합의하시는 거죠? 네.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하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내와 마주 섰습니다. 고마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 반반으로 해줘서. 아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공평하게 나눠야지. 당신이 한 일 정말 대단했어. 그만해. 부끄러워. 침묵이 흘렀습니다. 39년을 함께 산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잘 살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은지야, 조정 끝났어. 어떻게 됐어요? 반반으로 합의했어. 깨끗하게 정리됐어.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인지 아쉬움의 한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는요? 엄마도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은지야, 너한테 미안해. 왜요? 부모가 이혼해서. 아빠, 괜찮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이해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아빠, 자주 연락할게요. 지민이도 보러 오세요. 그래, 꼭 그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것입니다. 67살.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2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껴 쓰면 여든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서 쓸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편의점은 그만뒀지만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60대 가능한 일자리들이 나왔습니다. 주차관리, 경비, 청소, 배달.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내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김치, 우유, 저녁을 만들 재료가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와 함께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영수 씨였습니다. 형님, 조정 끝나셨다며요? 응, 어떻게 알았어? 아까 법원 앞 지나가다가 형님 봤어요. 인사하려다가 바빠 보이셔서 그냥 왔어요. 그랬구나. 축하드려요. 이제 자유시네요. 고마워. 내일 저녁에 한잔하시죠. 제가 살게요. 그래, 좋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사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보라였습니다. 아저씨,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이거 좀 드세요. 케이크 만들었는데 너무 많아서요. 손에 작은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였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아저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응, 좋은 일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김보라가 돌아갔습니다.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39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슬픔보다는 홀가분함이 컸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 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67살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대형마트 주차 관리였습니다. 시급 10,000원,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습니다. 차를 안내하고 주차권을 찍어주고 길을 알려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6시간 내내 서 있어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할만했습니다. 손님들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게 힘이 됐습니다. 한 달 월급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210만 원과 합치면 34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월세 35만 원, 식비 60만 원, 공과금 20만 원, 11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남는 돈은 저축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2억 2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수요일 오후 4시 일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5시에 딸 은지가 손녀 지민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민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은지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얼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전보다 밝으세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러 나갔습니다. 근처 칼국수집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맛있다, 할아버지. 천천히 먹어. 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하고, 집에서 쉬고, 그렇게 살아.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이웃들이 좋아. 옆집 김보라 씨도 잘 챙겨주고, 최영수 씨도 가끔 만나고, 다행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민이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집 작아요. 그치? 작지? 근데 예뻐요. 고마워. 8시에 은지와 지민이가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자주 올게요, 아빠. 응, 기다릴게. 사랑해요, 할아버지. 지민이가 안겨왔습니다. 꼭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해.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과 손녀가 있었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10시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한 달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책을 빌렸습니다. 소설책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하던 작가의 신간이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2시간쯤 읽었을까요? 배가 고파졌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밥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쌀, 계란, 채소, 고기. 계산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냉장고에 정리했습니다. 4시에 기타 학원에 갔습니다. 한 달 전에 등록한 곳이었습니다.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 연습 많이 하셨네요. 시간이 많아서요. 좋아요. 오늘은 세 곡 배워볼까요? 1시간 동안 기타를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즐거웠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악기였습니다. 이제야 배우게 됐습니다. 5시에 학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최영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녁 어때요? 좋아. 어디서 볼까? 우리 동네 치킨집에서요. 알았어. 6시에 만났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시켰습니다. 형님,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일은 어때요? 괜찮아. 힘들긴 한데 할만해. 다행이에요. 치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영수 씨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야기, 경비실에 새 직원이 왔다는 이야기.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좋았습니다. 형님, 건강 조심하세요. 너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이었습니다. 1시간쯤 읽었을까요? 눈이 감겼습니다. 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이혼했고, 일자리를 바꿨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기타를 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제 삶이었습니다. 67살. 늦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8시 30분 마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출근 30분 전이었습니다. 관리실로 갔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조끼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살 주차 관리원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관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는 정민수입니다. 아, 신입이구나. 나는 한준호야.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첫 출근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긴장 풀어. 어려운 일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함께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9시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차 안내하면 돼.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주차 위치 알려주고.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응급 상황. 민수가 눈을 크게 떨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요? 응. 가끔 손님들이 쓰러지거나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119에 전화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하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알아? 배우긴 했는데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보여줄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포갠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가슴 중앙에 손을 대. 그리고 이렇게 눌러.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1분에 100번에서 120번 정도. 빠르게 눌러야 돼. 와, 힘들겠는데요? 맞아. 힘들어. 근데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봤습니다. 어르신, 실제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응. 편의점에서 일할 때 손님이 쓰러진 적 있어. 어떻게 하셨어요? 119 부르고 옆으로 눕히고 기도 확보하고 구급차 올 때까지 지켰지. 대단하시네요.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어. 용기만 있으면. 민수가 자세를 따라했습니다. 손을 포개고 가슴 위치를 확인하고 눌러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잘했어. 한 번 더 해봐. 민수가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정확했습니다. 완벽해. 잊지 마. 내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어. 네, 명심할게요.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헤매기도 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고 정확하게 안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관리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형,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어르신은 왜 이 일 시작하셨어요? 필요해서. 그냥 쉬셔도 되지 않아요? 나이도 있으신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일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멋있으세요. 멋있긴. 그냥 사는 거야. 민수가 도시락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처럼 살고 싶어요. 왜? 당당해 보여요. 나이 들어도 일하시고 사람들 도와주시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야, 너도 할 수 있어.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가면 돼. 네, 열심히 배울게요. 오후 3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집으로 가려는데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천만에. 내일 또 봐. 네. 마트를 나왔습니다. 해가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민수에게 가르쳐 준 것들,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일하는 자세, 제가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67년을 살며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리에서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신입 직원한테 심폐소생술 가르쳐줬어. 뿌듯하더라.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자랑스러워요.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계란, 김치, 햄,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올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기타를 꺼냈습니다. 배운 곡을 연습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일하고 가르치고 밥 먹고 기타 치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준호로요. 연금만 축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일하고 만나고 배우고 나누는 하루. 기대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따스한 인생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